비감합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검찰의 독립을 부정하는 거 전혀 아닙니다. 검찰이 반성하고 맹성하고 과거의 정권의 어떤 그 시녀 노릇을 했던 그런 그 맹성 속에서 새로운 시대적 화두인 검찰 개혁, 사법 개혁,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대열에 합류하기를 학수고대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명백한 자기 반성과 그리고 자기 정리 이런 부분들 전혀 잊지 않은 채 이러한 중요한 중차대한 정치적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정치적 행위의 한 당사자로 그대로 뛰어든 거예요. 검찰 정부조직법이나 검찰청법에 보면 법무부 장관의 민주적 통제를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출직은 국민이 위임한 권력입니다. 그럼 선출직이 아닌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통제를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주요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께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이만큼 지금 이 시기에 이만큼 중차대한 정치적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에게도 보고하지 않았고 단독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늘 얘기했던 것처럼 공소시효가 임박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의혹을 풀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자료 확보가 시급하다고 생각한다면 자료를 전부 다 확보하고 봉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얼마든지 법적인 조치, 정치적인 단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기마다 검찰이 정치의 한복판에 뛰어드는 모양새를 그대로 연출했습니다. 선의로 보기에는 너무 큰 노림수와 목적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4주 만에 118만 건의 언론 보도 기사가 쏟아졌어요. 그중에 진실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와 별개로 국민 여러분께 마음의 상처를 들은 부분들은 분명하게 사과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생 속에서 새롭게 좌표를 설정하고 두고 저는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는 정치의 영역에 맡겨두고 그리고 그것을 법적인 심판과 사법적 잣대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정치가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문제를 법원과 검찰로 가져가고 그리고 자기에게 불리하거나 아니면 서운한 감정이 쌓여있는 이런 의제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고발을 난무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그 차원에서 형평성 문제를 검찰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계속적인 악순환의 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검찰은 누가 통제할 겁니까? 어떻게 민주로 통제할 겁니까? 저는 이 아주 중대한 사안이니만큼 단순히 기소 문제, 후보자 부인의 기소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적인 내면들을 파헤쳐야 된다는 것이고 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 개혁하고 민주적 통제를 이루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여야도 머리를 맞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여당에게 정치적 의제 속에서 불리함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희낙낙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은 결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정치권과 더불어서 국민들이 좀 지혜를 모아야 될 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지금 아마 이 자리에 우리가 네 사람이 지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보고 계신 모든 분들도 희낙낙하시고 계신 분은 아마 안 계실 거예요. 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공직 후보자를 지명을 하고 내정을 할 때 검증을 제대로 했었다면, 다시 말해서 법적인 문제와 도덕적인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것을 검증을 청와대에서 제대로 해서 지명을 했더라면 이런 상황이 오지를 않죠. 불법 행위가 있었다, 위법 행위가 있었다, 범죄 혐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지명 자체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조국 후보자는 이렇게 많은 도덕적 흠결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 불법, 범죄 혐의까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명을 했어요. 강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검증을 누가 했느냐? 셀프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민정수석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바뀐 민정수석한테는 얘기를 하면 자기가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답니다. 청와대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했는지 그걸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검증 업무를 제대로 했는지. 문제의 시발점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대통령께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문제가 있으면 엄정하게 수사해라. 그 대통령의 지시를 지금 검찰에서는 충실히 이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과거에도 사례가 그런 게 있었죠. 전에 한때 이완구 국무총리가 취임을 했습니다마는 문제가 생겨가지고 문제가 되니까 바로 한 2달인가요?
만에 그만뒀습니다. 낙마를 했어요. 낙마해가지고 기소를 당했는데 결국 무죄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박희태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분들은 그분은 아무런 죄도 없었어요. 그냥 딸이 그 한국 국적을 버리고 특례로 이화여대 입학을 했습니다. 그게 나오니까 그냥 자진 사퇴를 했어요. 그런 그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 사례와 비교해가지고 이번에 새로이 그 법무부 장관이 되려고 하는 우리 조국 후보자 문제가 진짜 심각합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조차 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서 기소가 되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정말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것이 지금 그나마 그렇게라도 해야 지금 불타오르는 국민들의 분노를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줄 수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하고요. 한 가지 뭐 첨언을 한다 그러면 아까 118만 건이라고 이제 기동민 의원께서 두 번이나 이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다른 유사한 사례가 있었지만 이렇게 많은 보도 건수는 없었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그만큼 이 상황이 이 조국 후보자와 관련된 상황이 국민들 하여금 그만큼 문제가 많다라고는 반증입니다. 왜 이 사람만 공격하느냐, 왜 진영적으로 이렇게 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 이 부분을 한마디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게요. 국민들 마음속에 불편함이 계시죠. 누차 말씀드린 거지만 그 불편한 마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또 그것 때문에 또 다른 무엇을 요청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왜 하필 이 시기에 조국에게만 118만 건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의혹 제기입니다. 문제 제기인 것이고요. 그 문제 제기 중에 사실로 드러난 것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이제 역사가 판단할 것이고 시간이 심판할 거예요. 냉정하게 좀 그 과정들을 같이 성찰하고 복귀하고 돌아봤으면 좋겠고 이 상황은 네, 검찰 수사에 대한 평가 얘기로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네. 과정 속에서도 아무리 그 국민의 위임을, 그러니까 국민의 어떤 그 이 원성 그리고 어떤 문제 제기 그리고 국민적 관심이 큰 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수사를 진행하는 것에도 저는 원칙과 정도,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제가 이러면은 저는 인사청문회 무망이 제도 자체가 무망합니다. 네, 자, 두 분, 대통령 네. 인사권 자체도 아까 그 얘기는 무망하다고 많이 하셨으니까 두 분 변호사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뭐 이거를 정치 영역에서 뭐 사법의 영역으로 끌고 간 건 저는 자유한국당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자유한국당이 전부는 아니지만 고소고발이 11건 정도 있었거든요. 11개에서 14건 정도 있었는데 많은 부분들을 자유한국당 측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이거를 인사청문회 하기 전부터. 근데 저는 검찰을 좀 말하고 싶은 게요. 한 두세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뭐였냐면 처음에 이제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는데 그때는 뭘 얘기했냐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모펀드라든지 아니면 개인적인 거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공기관들, 부산대라든지 고려대라든지 그런 데는 저는 아마 자료를 이것 때문에 인멸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까지 전부 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소환조사 문제예요. 소환조사를 출국 금지만 해놓으면 돼요. 인사청문회 끝난 다음에 소환조사를 해도 됩니다. 사실 출금자에 못 나가잖아요. 그렇다면 못 나간 상태에서 소환하면 몇몇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인사청문회 일정 잡고 증인 채택 여부 논의하는 중에 소환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과연 인사청문회에서 설사 증인 채택한다고 해서 나오겠느냐. 설령 나온다고 해서 내가 어제 검찰청 갔다 와서 조사받았는데 국회 나와가지고 편안한 마음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이거 사실은 인사청문회를 거의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소 부분 말 안 할 수가 없는 게 행사죄 부분은 충분히 수사를 해서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충분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기소를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더 중요한 부분은 지금 아까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피의사실이죠. 피의사실이 계속 이제 광범위에 나온다. 사실은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면 지금 부산대 의전원에서 했을 때도 압수수색 바로 그날 나왔습니다. 지금 그다음에 조국 교수 그 딸이 보낸 그 컴퓨터 파일, 로그 파일도 나왔어요. 거의 포렌식 아니면 안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검찰에서 뭐라고 했냐면 언론의 자유로운 취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합리적으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실제 상황은 저는 추론해 보는데 이런 상황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압수수색 들어갔어요. 기자들이 따라 붙었습니다. 왜 저는 기자들이 따라가는지도 의문이에요. 근데 압수수색 끝난 다음에 사실은 문을 따고 들어갔으면 문을 잠그고 나와야 돼요. 그건 검찰의 책임입니다. 근데 취재를 하게 놔두는 거예요. 저는 추측이 그래요. 그러면 사실 그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를 한 겁니까? 사실상 검찰이 방기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검찰이 지금 얘기처럼 언론이 자유롭게 취재를 했다 그러면 왜냐하면 잠겨있는 문을 열고 들어간 사람은 잠그고 그 이후에까지 책임질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에 조사를 압수를 끝낸 다음에
언론이 와서 자유롭게 취재하고 놔뒀다. 저는 사실상 방기한 거로 볼 수 있다고 봐요. 물론 그건 저의 생각인데 그렇게 본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떤 그 검찰의 수사 관행 아니면 이런 사실들을 언론에 흘리면서 기정사실로 하고 이걸 이유로 해서 또 약간 낙인을 찍고 그걸 이유로 해서 다시 소환을 하고 조사를 하고 기소를 한 이런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번에 어쨌든 이 인사청문회라는 굉장히 국민들이 중요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완전히 이제 압수수색하면서 저는 아마 인사청문회 거의 끝났다고 봐요. 모든 주민의 관심도 그렇고. 그러니까 정치 영역에 검찰이 너무 깊숙이 빨리 들어왔다라고 네.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희가 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그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청문회에 주요 활약하는 그 분들이 야당 의원들이에요. 근데 이제 증인들 다 수사하게 되면 그분들 뭐 수사 핑계 대고 안 나오실 거고 자료는 전부 다 압수수색해서 가져가면은 자료 제출 요구해서 가져올 자료 없고 야당이 가장 불리하고 오히려 후보자 측이 유리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엔 저희도 그런 사정을 우려하고 오히려 언짢아 했죠. 그러나 이건 수사입니다. 지금 검찰 개혁을 주장하시는 분이 대통령과 여당 아니십니까? 그러면 검찰 개혁의 목적이 뭐예요? 이것은 불편부당한 그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 개혁의 목적은 정치적 중립성 확보입니다. 국면 바라보면 검찰이 대란 소리예요. 정치에 줄을 대지 않고 정치를 고려하지 않고 물론 의원님 말씀처럼 민주적 통제에 가해야 됩니다. 그 통제 장치가 검찰총장 임명하는 인사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살아 있어요. 이것을 여태까지 정치권이 제대로 활용 못했고 또는 임의대로 편대로 활용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고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고쳐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장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총장 임명하면서 열심히 해라. 정권 눈치 보지 마라는 취지로 말씀을 주셨다가 바로 내 편 수사하니까 바로 또 검찰 비난하게 되면 이것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검찰의 의도를 모르겠어요. 단 수사 대상의 범죄 혐의점이 나오게 되면 그거 수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수사 방식이나 대상이나 시기가 내 마음에 안 든다 그래서 덮어놓고 비판하는 것은 모든 국민 내지 정치권에 모두 옳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덮어놓고 비판하는 거 아니고요. 검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지금의 검찰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글을 읽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저희 회사가 여기 회사는 검찰을 얘기합니다. 저희 회사가 노무현 대통령님 논두렁 시계 사건처럼 증거 확보가 안 되면 가족 압박하고 그것도 안 되면 수사 내용을 슬금슬금 흘리면서 언론에 생중계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는 이런 상황 어디 가서 검사라고 말하기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떤 검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무징계 특권을 받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고 어떤 검사는 공문서를 위조해도 무징계 특권을 받고 어떤 분은 특정 은행을 자기가 설립했다고 그 은행을 그분이 설립했다고 말한 분을 기소하고 어떤 분은 자녀를 입학시키는 과정에 특별한 전형이 신설됐는데도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보도한 분을 기소하고 등등등. 검찰개혁을 추구하는 장관 후보자님께 누가 흘렸는지도 알 수 없는 70만 건이 넘는 기사만을 토대로 사퇴하시라고 요구하는 건 위와 같은 모순된 상황과 내부 비리에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던 저희 회사가 검찰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검찰의 그 수사 행위 자체를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수사를 개시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통제 방법들이 있어요. 봉인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대통령의 통치행위가 끝난 다음에 얼마든지 검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정면으로 뛰어들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의 형해와 그리고 국회 인사청문회 형해와 이런 부분은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정파적인 문제가 아닌 거예요. 더구나 중요한 것은 검찰이 아직도 이렇게 시대적 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러한 모습이 사법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 검찰개혁에 정면으로 이렇게 저항하는 모습으로 해석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 말이에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은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소불위의 권력이기 때문에 이 한복판에 뛰어들어서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어야 될 이유를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어요. 네.